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과 고유가 우려에 짓눌렸던 국내 증시가 어제 안도 랠리를 연출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64% 상승합니다. 5,6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3%대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 2% 가까이 올라가면서 1,1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제 4거래일 만에 순매수한 외국인이 지금 팔저 포지션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는데 외국인은 2,700억 원 넘게, 개인은 62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홀로 3,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3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560억 원, 기관은 54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는 유가가 진정되면서 대형주들이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을 대거 순매수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의 자사주 소각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투톱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7% 강세 보이면서 19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1%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95만 5천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2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피지컬 AI 관련주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2.86% 강세 보이면서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2%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라일리와 손을 잡고 국내 바이오 벤처를 육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3.58% 상승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오늘 강합니다. 4.51% 올라가면서 5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4.35% 강세 기록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0.5%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는데 현재 에코프로는 지금 1.4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6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 0.49% 강세 기록합니다. 2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지금 1.2%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4% 가까운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도 강합니다. 3.79% 올라가면서 7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ABL바이오 1.84%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8,6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1.84% 약세, 코오롱티슈진도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지금 7.96% 올라가면서 3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케어제는 4.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쟁 종료 후에도 단기간에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을 근거로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하나오션 지금 1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3만 7,4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5.5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증권주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 반등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영향인데요.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SK증권 7.49%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신영증권도 8.64%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80전 올라서 1,474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는 1,468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2.82% 강세 이어갑니다. 5,6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상승합니다. 1,1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좋은 흐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은 조용했는데 한국은 시그널을 역시 유가로 보는 것 같고 네. 트럼프의 원하던 강요가 됐던 결국은 타코 비슷한 행동으로 엑시트 플랜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유가가 다시 90불 이상 또는 100불 이렇게 치지 않는다면은 진폭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은 방향성은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온 뉴스 중에는 이런 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한 건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역대급 전략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리어스하다는 일면을 볼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되면 유가는 치솟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 미국이 이란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냐 단기화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의지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히토리에 달려 있다. 미국이 2, 3개월 하고 나면은 전쟁하느냐고 히토리 다 탔으면은 히토리 비축량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전략 산업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슈가 된다.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이 또 3월 말 4월 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저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자체도 약간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과 가지고 우위는 맞지만 그걸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 현실을 직면해서 타코 아닌 타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모아진다면 유가가 튀지 않거나 호르무즈가 더 악화돼서 호르무즈 기뢰를 폭파가 되지 않고 그것이 상선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진폭은 있어도 이전 저점으로 가는 그런 공포의 재확산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 액티브 펀드의 출시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크게 지금 혼란스러웠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이 진폭이 너무 크니까 현기증 장세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변동성은 점차 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네, 변동성은 이번에 많이 사람들이 손절매 내지는 손바뀜이 있었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는 올라가는 각도도 폭발적이냐는 것은 좀 시기를 새로운 모멘텀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유가가 진폭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그럼 네. 당연히 진폭은 줄죠. 그러면 그전만큼의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역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에스티밋 되는 게 그게 공교롭게도 미일 정상회담에 있는 그 주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다시 올라가거나 재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엄청 좋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각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 전까지 한 3주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자체적인 이슈죠. 아까 펀드 나오는 거 이런 거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 진폭이죠. 네. 그리고 또 자사주 매각한 거 SK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또 파지티브한 진폭이죠. 사람들이 경계를 할 겁니다. 왜? 지난번 6,300, 6,400 가려고 했을 때가 PER이 10배니까 PER 10배면 우리가 그렇지. 여기부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꼭 싸다고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 조정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거치고 나야지. 그리고 실적이 다가왔을 때 리어저스트먼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정은 유가가 90불, 100불로 다시 치솟지 않으면은 그 진폭이 낮은 쪽,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엄청 세진 그런 식의 조정은 아마 대충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하락은 올 수 있습니다. 또 내일 하락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진폭이 지난번처럼 7%, 5%, 6% 이런 식의 하는 패턴은 유가가 90불, 95불, 100불 안 가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6천선 회복도 그럼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6천은 4%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6천선을 넘어서 이제는 6,300 네네. 정고점을 향해서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도 팔고 있는 양상인 거. 어제는 좀 샀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도세가 그래도 우위인 상황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00 정도가 대충적으로 PER 10배예요. 저번에 가려고 했던 게 네. 대한민국의 10배라는 숫자가 엄청 비싸지도 않고 결코 엄청 싸지도 않고 그런 중간 정도 지점이라고 대략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처에 갔었던 거예요. 그러다 전쟁을 맞는 바람에 이게 5,100까지 밀렸을 때가 8배 근처 갔던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아니면 8배가 깨지는 경우가 매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바닥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바닥에 대한 안도감, 바닥은 쳤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은 좀 공고해지는 것 같고요. 두 번 네. 쌍바닥 치면서 올라가는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봤을 때 PER 10배 이상으로 외국인이 보고 들어오느냐 이거에 달렸습니다. 외국인이 안 보면은 바로 이전 고점을 바로 가지는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더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GTC에서 굉장히 뭔가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나오면은 가능하겠는데 그거를 제외해 놓는다면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수급은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건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네. 파지티브한 거는 코스닥 액티브 펀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천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5,100까지 밀렸을 때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래도 한 5,600~700은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첫 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상화 약간 정도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섹터를 좀 짚어보죠. 새벽에 오라클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아서 주가 많이 시간 내에서 올랐습니다. 예. 오라클이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지금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라클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네네. 이거는 AI 투자에 대한 네네. 어떤 청신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건 우리한테 보면 반도체 섹터에 이제 슈퍼사이클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오라클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 실적 잘 나왔고요. YOY로 매출이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가이던스 역시 다음 분기 얘네는 2월 달까지가 이번 실적입니다. 얘네 3, 4분기가 네. 가이던스는 3, 4, 5월 달이 얘네 4, 4분기예요.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문이 전체 매출의 반 정도 되는데 클라우드 부문은 40%를 훌쩍 넘는 성장을 보여줬고 역시 가이던스도 40% 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낮아진 기대에 대비했을 때 좋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무너지면은 그것도 핑계 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좋았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청신호냐 하면은 걔네들한테 청신호고요. 인더스트리한테는 엄청난 청신이냐? 그건 없습니다. 그냥 그 빚져서 하는 회사가 그나마 잘 됐다라는 생각을 다행이다 생각을 드시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늘 아마존이 그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펀딩을 하는데 원래 그 하려는 그 금액보다도 2.5배 정도 1250억 달러가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조금 다르죠. 아직 빚져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1, 2개월 전에 봤던 여전히 빅테크들은 아마존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니까 투자는 경고하구나라는 그 정도의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시선을 좁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 이제 그걸 향해서 다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력은 충분히 이제 회복됐나? 이렇게 보십니까? 원래 실적은 관계 없었습니다. 관계 없었다는 것이 전쟁이 아니었으면 전혀 관계 없었어요. 전쟁 때문입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 끝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그 사이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마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약 40조 정도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 스몰 나오는 것 같아요. 분기 40조면은 어떻게 되죠? 연간 200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는 200조 넘는다는 좀 위쪽으로 볼 수도 있죠. 지금 컨센서스가 200조입니다. 그럼 40조에 200조면은 PER 기준으로 9배 정도 되면 21만 원. 10배 되면은 23만 원입니다. 근데 그 이익이 만약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본 거잖아요. 예, 그거를 언제 확인할 것이냐, 얼마나 믿을 것이냐 여기 달려 있고요. 하이닉스의 실적도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25조, 27조였는데 30조 초반에서 30조 중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원래 150조에다가 지금 190조는 180조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180조 이렇게 가능하면은 PER로 따지면 6배가 110만 원, 7배가 130만 원입니다. 네.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번에 갈리다가 맞은 이유가 있죠.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다가 또 맞겠죠. 근데 가다가 이번에 또 맞기 전에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흡수냐에 따라 가지고 정고점을 가느냐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항상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11배, 12배가 삼성은 힘지 않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배 가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라고 하는 25만 원, 27만 원, 삼성전자 얘기하는 하이닉스 얘기하는 150만 원, 160만 원이 금방 될 거냐는 것은 제가 프라미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매크로 이런 것이 금리가 인하가 진짜 되고 6월 달에 되고 이거 전쟁은 진짜 1개월 만에 4월 달 넘어가기 전에 해결되고 하면은 결국 실적 좋은 주식으로 다시 돈이 몰린다. 원래 2월 말 이전에 2월 27일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 그때 목표 주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순항을 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이 계속 헷갈린다 하면 중간중간에 파는 사람 생길 거니까 바로 25만 원 평균 목표 주가 26만 원, 하이닉스 한 150, 140만 원 이상들의 목표 주가를 바로 간다고 요거 유가가 98불, 100불 가다가 83불 됐으니까 만사 끝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끝나지 않더라도 전쟁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집니다. 더 악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이익 나온 주식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보고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냐에 따라 갖고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월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말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19만 원, 20만 원에서 새롭게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목표하는 그 레인지, 목표하는 그 수익률에 대한 거는 좀 낮춰서 잡는 게 더 타당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20만 원 이하서는 안 사면 안 된다 싶어서 다시 또 이율시 돌아가서 8천만 원을 다 1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다. 이거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금이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시가총액의 비중이 40% 좀 넘었으니까 네. 저절로 이익 보고 하면 한 50%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7, 80%라면 코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적당히. 그렇다고 코스닥이 시가총액 비중이 15%인데 거기를 40%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밸런스 있는 거 하면서 현금이 한 20% 있으면, 그렇죠? 6,300 가서 내려 5,100 가더라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죠. 손절이 안 당하죠.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확인되면은 5,800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럼 현금도 있어야 되고 밸런스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강조드리는 거는 삼성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좋으면요 바로 30만 원과 모든 게 좀 150만 원 바로 갑니다. 근데 모든 게 안 좋으면 20만 원이 진짜 목이고 모든 게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도 100만 원이 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익이 좋다는 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안 판 거를 빨리 팔 필요 없지만 안 산 사람이 몰빵해서 사는 거 역시도 이거는 포트상에서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해보죠. 전쟁 전만 해도 현대차 뭐 피지컬 AI 모멘텀도 있었고 60만 원을 돌파했다가 어쨌든 전쟁 여파로 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5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다가 조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전쟁이 이제 종전 양상으로 가면 예전에 현대차가 올랐던 그 공식 주가 올랐던 다시 가죠. 다시 가죠. 원복된다? 아니 보세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거에 이슈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도 이슈가 돼요. 뭐냐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서 100불, 200불 되면은 이제 인플레가 돼요. 인플레 되면은 투자할 때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이 높아져요. 요구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ROE가 20% 나더라도요.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가에 익스포저가 많이 된 대한민국은 할인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22배가 20배로 떨어지는데 우리의 밸류는 10배에서 8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한 할인율은 어느 나라하고 어느 섹터냐는 건데 유가 올라가고 뭐 하면 자동차 팔리겠어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오히려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 따지면 반도체가 더 할인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껏 올라갔던 것이 다시 도로 아몰타빌이 됐다가 오늘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저쪽에 그 뭐죠? 캐나다에 조선소 하는 거에 있어서 독일 정부하고 협정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업체하고 조선업체가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차가 자동차가 안 좋긴 하지만 도요타 다음으로 1등이에요. 영업이익 규모로서 물량으로는 약간 3등이지만 2등이거든요. 폭스바겐은 엄청 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가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원래 50만 원. 진짜 이익을 잘 못 보면은 북밸류 1배에서 1.1배니까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은 탄탄하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설레발은 아니고 빨리 가다가 역시 전쟁 때문에 도로하면 타불된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는 이런 이 전제 하에 네. 다시 주목받게 되는 섹터들이 이제 다 짚어보고 있는데 네. 전력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도 있고 원전도 여기에 다 속하게 되고 그렇죠. 다 예전식의 모멘텀들이 다 회복되냐? 당연하죠. 그래요? 전쟁이 난 이유가 결국은 유가하고 저기 뭐 LNG고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뭐가 되죠? 그러면 원래 탈원전했던 거 다시 돌아와야죠. 대만 같은 경우가 왜 난리가 난지 아세요? 걔네 그 전력원의 40%가 LNG입니다. 그 LNG에 대한 수급이 한 달치도 안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네. 그래서 TSMC도 힘들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나왔던 그 시나리오예요. 우리보다 LNG는 더 임팩트 커요. 바짝 났죠. 그러면 원자력 고고해야죠. 물론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현대건설이나 뭐 두산에너지도 올라가는 거 맞고 원전하면 뭐합니까? 송전 발전해야죠. 네. 그럼 다시 그쪽 올라가는 거고. 그럼 LNG가 뭐고 그거 실어 나려야 되잖아요. 그쪽이 없으면 미국에서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선 다시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쇼티지가 계속되면은 쇼티지한 주식들은 같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뭡니까? 반도체, 전력, 원전 다 이런 게 쇼티지잖아요. 조선은 마스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주가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100달러가 한 석 달, 넉 달 되면은 분명히 인플레는 뭐 0.5, 0.7% 영향을 주고 성장률에도 0.34%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처음에 나오는 게 맞죠. 그게 작용에 따른 그런 두려움인데 네.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는 희망만 부지면은 바로 요거를 또 까먹고 바로 올라가는 또 십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10% 정도 이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증권주도 좀 많이 네. 올라요. 어쨌든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주, 금융주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도 여겨지기도 했고 그렇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증시가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많아지면 이런 양상도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증권주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늘어나죠. 손절매하는 사람도 있고 저가 네.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린 코스닥 ETF도 들어오고 그럼 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 은행주가 좋은 거는 꼭 좋다기보다도 나쁘지 않은 건 금리니까 금리 인하를 잘 못하고 늦어질 것 같잖아요. 유가가 어쨌든 간에 바로 잡히지가 않으면은 네. 다시 60불대로 안 가면은 그러면 그 레벨 그 레벨이 높아지니까 인플레 레벨이 조금이라도 나중에 후행적 높아지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에 앉아서 PER 배수가 10배, 11배 갈라는 것이 9.9배, 9.8배에 머물 수 있지만 은행만 딱 보면은 은행은 금리가 높은 게 안 내려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은행 자체도 주가가 가다 왔다 갔다 해서 폭발적으로 비싼 배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힌 거죠. 성향이 이 트레이딩과 주식시장이 간다고 보시면 증권이 맞고 나는 일정 부분 안전하게 갈래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아.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한계는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은행이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잡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미래에셋 증권이 유독 더 네. 상세가 더 두드러.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것 때문에 어제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로 나왔던 게 이제 스페이스X가 많이 상장하죠.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네.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네. 편입하는 방안을 맞습니다. 거래소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영향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액티브 ETF.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네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ETF 상품 네네. 코스닥 나왔어요. 자, 이거의 임팩트가 궁금합니다. 네, 그죠. 이제 코스닥의 양상을 바꿔놓을지 네. 어느 정도 임팩트를 예상하십니까? 어저께 주가에 봤잖아요. 어저께 들어온 자금이 그 비집계인지 이렇게 시장에 나온 얘기가 이제는 그 삼성하고 이제는 그 코액트죠. 그 다음에 타임이죠. 합해서 한 9천억 정도 돈이 모였다 합니다. 시장이 나올 때 야 1조 정도면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9천억 모였어요. 그럼 파급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이 코스닥에 있는 것이 ETF가요. 그 지수 추정형 아니면 섹터 이렇게 있는데 지수 추정한 그런 ETF의 자금이 제가 알기로 합해서 한 8조가 안 될 겁니다. 7조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1조 얼마가 새롭게 1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임팩트 얼마죠? 15%죠. 네. 그러면 그게 모든 종목 산 게 아니라 50몇 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되는 거, 특히 둘 다 산 거, 두 자산운용사에 공동으로 들어간 거, 이것들은 파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제 오늘까지 이제 이 시점에 또 그 주식을 살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고민될 수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7조 얼마의 그 ETF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정도가 어저께 기준으로 가까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임플리케이션이고 그런 종목이 50개 종목. 근데 50개 종목이 그 코덱스 150에 있는 그 순서대가 아니고 어떤 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엄청 큰 비중을 실은 게 있죠. 큐리언트, 성호전자 이런 거는 삼성 자산에서만 진짜 액티브하게 쓰는 거죠. 시가총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큐리언트하고 성호전자는 타임은 포함도 안 시키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큰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 여파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현재 이 시점에서 살 수 있느냐 사야 되느냐 개인 투자가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래도 그러니까 밸류를 어떻게 치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밀어붙이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또 돈이 잘 안 들어오면 끝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련은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걔네들이 돈 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내일 모레 사고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 삼성전자 할 때 또 30만 원이 바로 갈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21만 원 묶인 사람은 지금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삼성자산에 투자한다면 그 종목들은 상당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삼성자산은 여태까지 그 ETF의 성과가 타임폴리오보다는 좀 뒤집니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 40몇 프로고 타임폴리오는 8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를 실제 액티브하게 시가총액을 조금은 등한시가 아니고 조금 덜 신경 쓰면서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코멘트할 때 광 관련해서 좋은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제 사고 오늘 사고 해서 이렇게 오르는 정도의 밸류가 이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요. 며칠 전에 샀어도 참 인조이 하시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주가에서 사느냐는 것은 삼성전자 19만 원 사느냐는 질문하고 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리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또 SK증권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또 우리은행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주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미 국방장관의 이야기는 가장 격렬한 공습 경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t's not for me to posit whether it's the beginning, the middle, or the end. That's his, and he'll continue to communicate that. 자, 전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뭐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걸 이제 우리 시장이 받아들였을 때 극심한 변동성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극심한 것도 그냥 극심한 게 아니라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9.11 때보다 더 심한 변동성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보십니까? 없어요.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은 모든 국가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가의 네. 하락으로 반응을 했는데 하락 폭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동발 이슈다 보니까 원유 공급 또는 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피해는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은 기존의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 의미처럼 그동안 압도적으로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순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 매도의 이슈에 있어서도 많이 먹은 수익에 대해서 환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비중도 확대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관점 또는 수익 차익 실현 관점에서 한국 지수를 많이 매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박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9.11 테러 때보다 더 심한 하락률이었어요. 9.11은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던 때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충격이 크다? 사실 그냥 단순 비교하면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네, 뭐 부소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연초 대비 55%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은 당연히 이런 외부 충격이 주어졌을 때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상해 종합 지수가 2%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도 한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그 에너지 자급도가 중국이 그래도 85%입니다. 미국이 100%인데 네. 그리고 인도도 65%나 돼요. 그래도 나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20%가 안 됩니다. 상당히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조금 뻥 뚫려 있다. 방어막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말씀 주셨던 뭐 주가 상승에 따른 후유증 뭐 이런 충격과 더불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에너지 취약성이 이번 주가 하락에서 조금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를 보면 그렇게 타격감이 없었단 말이죠. 정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그 국가의 증시는 별 타격감이 없었는데 먼 거리에 있는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들이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우리 이코노미스트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메인이 주식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환율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금융 자산들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위험 자산의 벤치마크 역할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벤치마크로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좀 더 민감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저희가 흔히 베타 값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유독 베타 값이 커진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도 뭐 한참 전쟁 상황이 심각하게 갔었을 때 1,500원 뚫고 이런 거는 그런 우리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 환경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다 작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요. 네. 그 전쟁 직전만 하도 환율 레벨이 1,420원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작년의 기억을 떠올린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1,410원, 2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네. 그 레벨이 뚫리니까 1,300원대까지
한번 환율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쭉 미끄러서 내려갔던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레벨을 앞두고 다들 포지션을 쌓아놓은 거죠. 요 레벨 뚫리면 환율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쇼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해놨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동 요 전쟁이 실제로 터져서 요 포지션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을 쌓아놨던 포지션들이 죽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야간장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장이 얇거든요. 네. 거기 이제 손절성 숏 커버링이 쭉 나오면서 그 영향 때문에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을 뚫고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날 이제 뚫린 다음에 바로 하향 안정화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 베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 최대로 많이 빠졌었을 때 위태롭게 보았던 게 이제 5천선 혹시 무너지나? 이제 이거였어요. 가까스로 지켜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아주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전쟁이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전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수습이 돼가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른 V자 반등이 가능한 겁니까, 부소장님? 저는 빠른 반등보다는 좀 완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V자가 생각. 아니라 U자입니까? 네, U자 정도. 늘어진 U자입니까? 가파른 U자입니까? 저는 좀 가파를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네. 그 기존에 이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온 건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재료들을 살펴본다라면 우선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조만간 종전을 선언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심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에 봤던 6,400이라는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언제쯤 돌파할까?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기존에 올렸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변동성은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국제적인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부터의 이슈는 저는 이제 전쟁의 이슈가 아니라 종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지 여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의 국면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전쟁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미국에게 날라든다라는 거죠. 그 전쟁에 대한 청구서가 뭐 국방비가 될 수도 있고 물가가 될 수도 있고 환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대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에 대한 반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완만한 U자 반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원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더멘털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한국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는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업종 그리고 대부분 산업군에서 이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일평균 무역 수지를 가지고 외환시장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많이 보는데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연휴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일평균 무역 수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 외화 수급이 외환시장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수출 경기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또 위기 때 크게 빠졌다가 또 금방 또 우리의 사람 망각한데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중동 사태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또 회복세를 기대하는 것도 너무 이른 판단, 섭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냉정하게 아직 전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글쎄, 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예측이 전쟁 예측하는 거라고 네.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전쟁 달 예측을 잘 안 되죠. 하지만 지금 믿을 것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갔을 때 그런 그 데미지죠. 지금 11월 3일 중간 선거가 뭐 불과 6개월 뭐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을 길게 끌고 간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저도 이제 이 부분인데 유가가 이제 물류가 자유로워야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는 뭐 때리고 그 다음 날 뭐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쟁은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빠져나오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백악관이 현재 많은 합의에 접점 혹은 뭐 러시아 지금 중재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아마 급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밥을 많이 깔았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대한 미국인에 대한 미국 군대에 대한 좀 결정적인 위협이 없으면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꽤 지금 많이 진행됐다. 전쟁이 우리가 많이 얻었다. 그리고 조금 물리적 상태가 그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위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끝나기 위한 많은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뭐 95%는 다 끝났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왜 4주에서 6주를 처음에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뭐 꼭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4주에서 6주가 넘어가면 고유가가 영향을 일파만파 미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육류 가격도 오르겠죠. 비료 가격 상승을 통해서. 그다음에 제조업 원가 상승을 통해서 공산품 가격도 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 1년간 유가가 60불이었고 2년간 평균 유가가 한 70불 정도 되는데 2년간 평균에 지금 한 40% 올라 있는 상태예요. 네. 아직도 1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그 정도의 상승, 최근 1, 2년간 평균 유가의 한 40% 이상의 상승이 한 분기 이상 지속되면 그 이후에 2, 3개월, 즉 한 분기 뒤에는 거의 100% 경기 침체가 옵니다. 네. 그러면 딱 선거를 앞두고 9월, 10월부터 경기 침체가 옵니다. 미국도 못 피하죠. 아무리 에너지 자립 국가라고 해도 국제 유가는 WTI만 뭐 거꾸로 가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을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이 낙관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 부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고 경기 둔화 내지 침체로 가는 이 상황을 계속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유가가 지금 전쟁이 조금 이제 진정될 기미를 보이니까 또 빠르게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전 수준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게 실이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장중에 아시아장 초반부터 국제유가 안정과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긴 했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게 유가 공급이 지연되는 쇼티지가 발생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까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단발성 이벤트들이 유가의 상승세를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안정화를 일시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이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될 거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역시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내용을 저희가 계속 추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나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질문 주셨던 내용의 답변을 이제 다시 돌아서 드리자면은 네. 빠른 시간 내의 안정이라기보다는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떠한 정책 대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승세가 둔화는 되겠지만 이전 수준으로의 안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박사님께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이란이 주변국을 때리더라도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정제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때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기관 분석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걸프만 지역 국가들이 정상적인 원유 생산과 공급을 하기까지는 2달 가까이 시간, 6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WTI 기준으로 $60대,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대 이렇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고사의 인플레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하죠.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심리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빠지는 게 조금 좀 서서히 빠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예측인데
지금 이란이 기뢰를 매설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한 번 매설하면 그게 뭐 수주가 걸린답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을 막느냐라는 거에 조금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란도 사실은 아마도 이제 전투 능력은 뭐 미사일을 많이 조금 소진했다고 보죠. 네, 그런데 뭐 아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 이란 국민들도 사실은 지금 1월에 뭐 그 반정부 집회도 반정부 했었고, 집회 때 그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3천 명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란이 뭐 굳이 지금 미국이 일단 뭐 손을 내밀면 저는 잡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은 뭐 확실하게 입증을 했거든요. 네.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자기의 파워를 과시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권력, 이 현재 체제의 유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힘을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구축하는 비축하는 이제 그러한 작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란도 이 전쟁을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증시에도 곧바로 바로미터가 되고 있죠. 유가가 오르면 증시는 바로 확 빠지고 이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미장도 그렇고 그건 우리 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유가가 기조적으로 많이 빠져야 증시도 예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증시의 흐름은 유가의 흐름과 거의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가의 흐름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증시와의 상관도를 보더라도 이제 유가는 또 달러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환율과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증시의 방향성, 거기에 더해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별 차별화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조금 그 질문에 조금 더 제 첨언을 드리면은 네. 그 어젯밤에 호송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 에너지 장관이 호송대를 통해서 배가 한 척이 통과했다라는 이슈를 유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미국에서 아니다라고 다시 되돌림이 나타났었는데 호송단 이슈가 저는 조만간 이제 호송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군 지금 해군이 12척의 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호송단을 한 번 운행하는데 20척 정도 움직일 수 있고 4시간 정도면 호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시간이면 하루에 한 80척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다라면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유가 관점에서 지금 80불이지만 한 다음 주 호송이 시작되고 나면 70불대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증시 관점에서도 조금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인 게 또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폭에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또 외신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안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란이 뭐 끝까지 강공으로 나간다면 또 예측 불허의 상태가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여전히 한쪽 방향으로 쉽사리 예측 오른다 떨어진다. 지금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 전망해 볼까요?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은 지금 1,500원 뭐 야간에 잠깐 찍었다가 이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460원, 70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쟁 전으로 간다면 1,400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줘야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투심, 회복과 맞물려 있을 뿐더러 이렇게 환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파는 물량들이 좀 있었을 텐데 환율이 반등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패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수출이 좋아지더라도 수출업체들이 직접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줘야 환율이 빠지는 건데 그게 살짝 레깅, 지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요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뚜렷해진다면 당연히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중공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럼 그 실제 달러가 외환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금융시장 관점이나 실물 경기 관점에서 모두 달러가 공급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오히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될 수. 네,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달러를 풀어줄 테니까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환율의 하락을 다시 20원, 10원대까지 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앞서서 작년에 이 1,410원과 20원이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요게 뚫리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1,300원대까지도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1,500원 이상, 1,600원 이상에 대한 뭐 질문도 간혹 받기는 하는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저희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방향 모두의 변동성을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 특정 방향성 중에 어디가 더 무겁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하방 쪽으로 좀 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수출업체들은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달러를 쥐고 있군요. 올해 들어서 연초에는 달러를 좀 많이 팔았었는데요. 네. 요 2월 말까지만 해도 많이 팔았었죠. 그러다 이제 3월 넘어오면서 환율이 다시 튀어버리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돌아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주셨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전망. 뭐 기승전 호르무즈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뭐 현재 80불 언저리면 뭐 달러 인덱스도 뭐 95에서 100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수급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원 달러가 뭐 현재 수준 1,400원대 중반, 중후반이 맞는 것 같고요. 유가가 이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사라지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달러 인덱스도 약간 약해질 거고요. 더불어서 원 달러도 좀 민경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는 수급상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례적인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거주자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략 투자에 대한 올해부터 투자가 200억 달러 한도에서 마스가 제외 투자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세했고 또 무엇보다도 금리 차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거의 200bp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심지어 역전돼서 있다가 지금도 역전이지만 마이너스 100bp 이내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독일이나 일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의 네. 금리 차이가 그런 근본적인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던 요인들이 올해는 조금 수그러든다. 그래서 전쟁 요인만 사라지면 그러한 펀더멘탈적 요인, 우리나라의 외환 수급, 또 우리나라 외환 수급 중에 가장 큰 것은 올해 경상 수지가 작년에 뭐 GDP 대비 한 1% 정도 됐을 텐데 올해는 뭐 모르긴 몰라도 한 2.2%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 부분 이런 직접적인 수급 요인이 원 달러를 그렇게 높게 형성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일단은 제가 증시에 대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환율이 그러니까 고환율이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1,450원 이상으로 간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주식 팔고 이제 빠져나간다. 이제 요런 공식. 근데 이제 이게 작년부터는 통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어떨 거냐라는.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며칠 빼고는 사실 매도 우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율 영향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은 환율의 수급은 앞서서 이제 점검해 주셨던 것 같고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뭐냐면 작년에는 환율의 레벨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레벨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더 컸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환율의 레벨, 또 변동성 요인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그 재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재평가는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은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뭐 PBR로 보냐 PER로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작년과는 또 다른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종만 본다라면 충분히 더 들어올 유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주가 매력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종전이 되고 다시 증시가 정상화가 된다라면 기존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환율의 공식, 환율이 높아지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이런 이슈들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전쟁 이슈 때문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면이 있지만 대미 투자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도 국회 통과 거의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우리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나간다. 달러가 이제 빠져나간다. 그럼 이제 이것도 환율 상승 압박 요인인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압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마스가까지 저희가 감안을 한다면 마스가도 제가 예. 네, 대미 투자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외환 수급 자체는 미국 투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달러 유출이 생기긴 합니다. 얘가 최소 10년은 상수로 외환 시장에 작용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걸 보시게 되면은 연 200억 불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실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쪽보다는 다양한 수단을 대체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뭐 국민연금, 뭐 뉴 프레임워크 같은 것 정책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미 투자가 가장 많았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2년, 23년이 되겠죠. 이때보다는 실상 외환 시장에서 그 미치는 수급의 임팩트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체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네. 근데 해외에서 달러 조달한다라는 계획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우리 외화 자산으로 운용하는 운용 수익 가지고선 네, 이제 맞습니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조달을 해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 거고, 그쵸. 운용 수익도 원래는 우리 안에 저장할 수 있었던 건데 수익이지만 어쨌든 나가는 거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모수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달러 자산의 모수에서? 그 모수에서 대미 투자에서 정부 차원에서 빠져나가는 달러가 있는 반면에 이제 기업들이 들고 들어오는 달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상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이 상수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원달러에 조금 상승 압력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뭐 한미 금리 차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혁신 성장이 반도체 외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게 모르게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경제 성장의 질적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달러가 조금 우리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의 조금 근본적인 하락은 저지할 거다. 그래서 1,400원이 조금 뉴노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전쟁 리스크로 인한 급격한 어떤 증시 조정, 이거는 좀 수습되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예전에 우리가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 예전의 모멘텀들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순위를 꼽는 건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요즘 주가 회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투톱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20만 원, 100만 원을 향해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예전의 영광을, 이 말이 좀 이상하군요. 어쨌든 네. 예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게 네. 얼마 안 걸릴까요? 계속 사이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죠. 맞습니다. 업종의 문제는 없고요. 우선은 원래의 주가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만 고점을 회복하느냐 시간의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반도체 D램과 낸드 가격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D램 가격은 전쟁 중에도 유지가 됐고요. 낸드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그 투톱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그 HBM 쪽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의 가격 상승 모멘텀 때문에 이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계속 지금 목표 주가가 아니라 영업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합산으로 보면은 400조 가까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투톱에 대해서 400조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작년 25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300조 수준입니다. 합산. 근데 이 두 기업이 400조를 벌어들인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서 400조 규모고요. 네네네. 벌어들인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의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금 600조 정도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쟁이나 변수가 터지면서 잠시 눌려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괜찮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기 아닌가. 환율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재료 수입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제가 하나만 알고 지는 몰랐고. 당연히 수출 가격 쪽에서는 달러로 대금받은 걸 팔았을 때 환율 효과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맞는데 이게 2021년부터 환율이 상승했던 그 시점에 이제 업체들을 만나보면은 네. 적당한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담이 같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도 결국 환율이 반영돼서 가격이 조정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원재료 자금률이 높은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매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 전쟁 한참 막 심하게 치닫는 양상으로 갔었어도 사실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저가 매수하는 개인들은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대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신뢰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가 나름 약점은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사이클을 타고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디램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 가령 올해 뭐 기관에서 전망하는 게 디램 가격의 ASP 평균 가격이 뭐 한 160%, 뭐 1분기도 지금 100% 이상 올랐는데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이게 이제 센티먼트가 꺾이면 뭐 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240조, 네. 하이닉스가 170조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내년에도 그것을 증감률 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증감률을 비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퀘스천이 있는 거죠. 뭐 비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너무 높은 이익 증가율이 올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는 어렵다라고 치면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 지금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즉 PER을 비교하면 한 서너 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네.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부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대차도 사실 유가가 오르면 자동차 많이 안 탈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보통은 이게 빠지죠. 역으로 유가가 오르면 자동차 주가 빠지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전쟁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좀 회복하는 구간이거든요. 현대차도 그러면 전쟁이 종료되면 예전에 받았던 모멘텀들, 뭐 피지컬 AI 이런 거라든지 다시 다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현대차가 중동의 매출이 꽤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에 사우디 공장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차질이 없다라면 현대차 주가의 모멘텀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지금 점유율이 2위입니다. 사우디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10% 높았어요? 정도 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유가의 상승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전이 되고 유가가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 주가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전쟁 이후로 조금 더 빠졌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종전이 되고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 테마도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정상화될 가능성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쟁통에 우리 시장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됐습니다. 자, 이게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매기 역할을 할 것인가 기대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코노미스트님? 코스닥 일단은 액티브 ETF. 뭐 액티브입니다. 네. 네, 액티브.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하나의 수단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도 뭐 단순한 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 이런 펀드 투자 형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의 물꼬를 틀어줄 수 있다라는 효과까지 저희가 기대 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환 시장을 보는 저희 딜링룸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나 하나의 상품의 출시 자체가 네. 외환 시장 수급 쪽에서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으로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코스닥 액티브 ETF. 네, 뭐 수급 요인이나 정책 요인보다도 코스닥 상위 종목을 구성하는 뭐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도 되는 종목들이죠.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2차 전지, ESS, 또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얼만큼 성장에 대한 신뢰를 주느냐, 또 특히 실적을 조금 발휘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탄력이 결정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거래소가 5천조고 코스닥이 한 640조 되는 거죠. 640조면 하이닉스 한 종목 시가총액에 불과하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비율이 한 8분의 1 정도 됩니다. 코스닥이 거래소에 한 8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약간 밸런스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한 뭐 7천까지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7천조 될 거고 네. 코스닥은 여기서 640조에서 한 1,200조 간다. 한 뭐 더블이 난다. 그러면 지수는 한 2,000 되는 거죠. 코스닥 지수가. 그 정도 되면 뭐 그 상대 비율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비율이 6대 1, 한 6분의 1 정도 코스닥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정책 요인도 중요하고 수급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가 버텨주느냐, 계속 올라가느냐, 또 바이오에서 얼만큼 호재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ESS라든지 이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재료를 뒷받침해 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많이 포장을 해보자면 코스피는 5천 금방 달성했잖아요. 이제 코스닥은 3천 스닥 이야기가 나오니까 3천 스닥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 네. 제가 너무 포장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굳이 포장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번 코스닥 액티브 ETF가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1호 정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기대감이 높아졌고 지금 뭐 어제 출시가 됐지만 주가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액티브 ETF의 성과가 저는 초과 성과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그 액티브 ETF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200 액티브 ETF를 비교해 보면 네. 초과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아.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확실히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 성과 낼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저는 기록으로 우선 보여줘야 이 액티브 ETF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금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면 코스닥 시장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선 투자하는 기업들의 시총이나 규모가 너무 작고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는데
액티브 ETF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 시장의 특성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더 코스닥 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뭐 정리가 되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기반의 다양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액티브 ETF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진행될까? 그건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이익 기반의 성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익 기반의 성장은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코스닥 ETF, 액티브 ETF의 활성화는 우선 시도는 좋겠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이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또 일으킨 게 예를 들어서 여러 차 머니무브의 흐름들을 좀 바꿔놓은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도 예측이 참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했었는데 내리지 못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올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면서 통화정책 결정하기가 더 난감해졌다. 일종의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3월달 CPI부터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뭐 계속 100불 위에서 한두 달 계속 지속되면 CPI가 이제 매달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착화된다. 네. 고유가가 고착화된다고 하면 아마 한 가을 정도에 미국의 CPI는 거의 3.5%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그런 공포가 있을 때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나서 이제 그 물가가 소비가 줄므로써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줄므로써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그 길목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쟁이 연말까지 계속된다, 고유가 뭐 120불 정도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연말 정도에 이미 경기가 다 침체된 이후에 네. 아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고 이거는 뭐 시장에 큰 의미도 없죠. 이미 이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후 약관문식으로 뒤늦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니까요. 예. 그나마 이제 인하한다라는 것은 다행일 수 있어도 조금 차원이 다른 금리 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100불 지난번에도 120불 근처에 갔습니다만 유가가 80불 언더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유가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 연준이 아마도 한 9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쟁이 사라지고 유가가 안정되면 사실은 미국은 뭐 올해 소비가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또 세금 환급도 있고. 또 미국의 가계부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자산소득 효과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요인들이 고용시장이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렇게 소비를 바로 망가뜨릴 정도로 위협적인 고용 악화가 조금은 지연돼서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연준이 올해 정상적인 유가 상황에서도 금리는 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워치 데이터 상으로도 지금 9월쯤에나 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 아니죠, 그냥 그건 폴이니까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달러가 강세로 간다. 뭐 지금 채권 금리에도 반영이 돼 있지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제 환율은 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수준만큼 안정적으로 떨어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런 거고요. 이코노미스트. 근데 올해 1, 2월 글로벌 머니무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글로벌 머니무브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소외되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네. 주요국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횡보했던 데 반해서 뭐 일본, 중국, 유럽 주식시장 같은 이제 주요국 주식시장이랑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럼 요 머니 무브만으로도 달러가 약세로 갔었다라는 건데
실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전망이 지연된다고 해도 전쟁이 종결됐을 때 네. 가정을 해본다면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AI발 과잉 투자 우려나 AI로 인해서 기존 산업계가 망가질 거다라는 AI 공포 트레이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머니무브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전망하고 상관없이 미국 외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고 해서 달러가 급격한 강세로 갈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강달러 시나리오는 네. 이 전쟁이 장기화돼서 이제 미국도 침체로 가겠지만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미국 외 국가들이 먼저 침체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시점에서 모든 국가, 전 세계의 성장이 꺾이게 된다면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강달러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나리오를 좀 더 걱정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호르무즈 관련된 요 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결돼준다면 글로벌 머니무브가 1열에 있었던 그 패턴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달러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주식 투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환을 오픈해서 들어가는 투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들고 원화로 바꾸고 위안화로 바꾸고 유로화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 자체는 저희는 머니 무브만 다시 원상복귀되면 약세로 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복잡하고. 좀 세상이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한 함수들을 저희가 계속 들으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귀결됩니다.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말문이 막히네요, 갑자기. 네. 저 복잡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저는 투자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너무 큰 변동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변동에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변동을 잘 맞추면은 정말 대박이 나겠지만 반대로 반대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에 피해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케이스에서도 보면 전쟁은 저는 한 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도 4주에서 6주다라고 했지만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과거의 지정학적 이벤트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한 달 뒤면 대부분 회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포지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말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종전이 선언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경우에는 다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되 다만 너무 액티브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패시브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시사했지만 종전을 또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또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죄송스럽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를 그래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고 유가가 장기간 높은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게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